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세 번째 시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한국지리에서 자연지리 파트는 끝났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인문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리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촌락이에요. 촌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촌락하니까 그냥 농촌을 생각하면 돼요. 농촌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수업을 하는 이유는 농촌이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보다는 어디를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촌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농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촌의 변화예요. 농촌의 변화. 그래서 농촌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변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전통 촌락의 입지. 그래서 입지라는 말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디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에.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전통 촌락은 어디에 나타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 시대 사람들의 마을은 어떤 곳에 입지하게 됐는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곳에 나타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 곳을 정하거나 마을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정할 때 배우자랑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고려하면서 상의를 하겠죠. 그런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조건들을 크게 자연 환경적 조건하고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 조건이 사회 경제적 조건보다 더 큰 시기는 언제냐면 과거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자연 환경적 조건이 사회 경제적 조건보다 더 컸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자연 환경적 조건보다 더 크겠죠. 말 그대로 자연 환경적 조건은 자연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 경제적 조건은 경제적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 환경적 조건 먼저 봅시다. 득수는 뭐냐면 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수가 뭘 얘기하냐면 물을 뜻하죠. 그래서 득수는 물을 구하기 용이한 곳에 입지한 마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물을 특징은 구하기 쉬운 곳에 마을이 입지하는 걸 득수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 파트에서, 지형 파트에서 물을 구하기 편한 곳에 입지하던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선상지에 어디가 되냐면 선단에 칠학이 입지한다고 했어요. 선상지의 선단은 물이 솟아나는 용천이었죠. 그래서 선상지 부분에서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칠학이 입지한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 해안가 칠학이에요. 제주도 해안가에 나타나는 칠학. 이 두 곳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게 되냐면, 이 선상지의 선단하고 제주도 해안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 용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솟아나는 곳이야. 그래서 물이 솟아나니까 물을 구하기 쉬워서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건 득수와 관련된 입지 조건이 되고요. 이거랑 반대로 피수가 있어요. 피수는 홍수 방지 또는 최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피해서 입지한 곳을 얘기해요. 여기도 배웠어요. 범람원상에 어디 입지하죠? 범람원은 크게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구분되는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디에 칠하기 입지하냐면 자연재방에 입지하죠. 자연재방은 물에 잠기지만 입자가 커서 물이 빨리 빠져버려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하안당구죠. 하안당구. 하안당구는 과거 하상이나 범람원이 융기돼서 만들어진 계단산 지형이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입지하는 것들은 다 물을 피하기 위한 형태가 되고요. 배산임수 봅시다. 배산임수는 풍수지리사상과 관련 있죠. 풍수지리사상. 그래서 풍수지리사상에 뭐가 됩니까? 명당이 됩니다. 명당.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대부분 마을이나 도읍지나 이런 것들은 이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배산임수지역에 입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다른 곳에 입지하지만 배산임수 지역이 있으면 조선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배산임수 지역에 마을을 만들고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앞쪽에는 뭐가 흐르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 그래서 이 곳이 바로 뭐가 되냐면 명당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어주면 뭐가 있냐면 안동이라는 곳에 되게 유서 깊은 마을이 있어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하해 마을이 바로 이 배산임수 지역에 입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자연 조건을 알아보면 되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비싼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 말로 따지면 역세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 이런 데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이 교통 시설이 있어서 만들어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상교통이 있고 그리고 수응교통이 있어요. 수응교통. 육상교통은, 조선시대 육상교통은 뭐겠어요? 말이죠. 말. 그리고 수응교통은 뭐가 되겠어요? 나루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 그래서 육상교통, 말은 장점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력이 약해서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말은 자주 교체해서 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상교통과 관련된 칠학이 뭐겠냐면 역원이 있어요. 역원 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은 말을 갈아타는 곳이고, 원은 지금은 뭐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가지만 조선시대에는 하루 만에 못 갔겠죠. 아무리 말을 타고 가도. 그래서 중간에 숙식을 제공하는 곳을 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로 바꾸면 주막이 있는 곳, 이게 원이고, 그래서 역이 있거나 원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된 곳, 이걸 역원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조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치원. 그래서 조치원은 과거에 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이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은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태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칠학에 해당하고요. 수응교통은 이제 배를 이용한 건데 크기에 따라서 도짐포라고 얘기해요. 도짐포. 그래서 우리나라 나루터가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디가 되냐면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동네 이름을 살펴보면 진이나 포로 끝나는 곳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노량진이 있죠, 마포가 있죠, 영등포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나루터 칠학과 관련된 칠학의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방어는 그러니까 국경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군사시설이 주둔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을 말해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으로 끝나는 거. 지금 방금 뭐 얘기했는데 한강 주변에 노량진이나 이런 곳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저 대표적인 게 뭐 진해 같은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 조건을 살펴봤고,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전통 촌락의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점들이 보일 거예요. 지도상에서 이 지형도상에서 이 점들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칠학이 되죠. 그래서 충남 태안은 칠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충북보는 칠학이 다 여기에 모여져 있죠.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래서 집들이 모여 있어서 집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촌과 산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밑에 있는 표만 알면 돼요. 집촌은 가옥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집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가옥의 밀집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산촌은 가옥이 흩어져 있는 거 산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가옥의 밀집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집촌은 집들이 모여 있고 산촌은 왜 집들이 흩어져 있냐면 집촌은 벼농사 지역이에요. 벼농사 지역. 벼농사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의 노동이 필요해요. 공동의 노동 필요성이 커요. 다시 말하면 벼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지어야 돼요. 근데 같이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벼농사 지역은 같이 모여 사는 집촌이 되는 거고, 동족촌은 동성 동본이 모여 사는 곳이야. 동성 동본이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에요. 그냥 종갓집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친척끼리 마을을 모여서 사니까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의 집촌이 나타나고, 산촌은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은 아무래도 밭농사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밭농사는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공동체 의식 봅시다. 집촌은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 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산촌은 공동체 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겠고 흩어져 있으니까. 이 마지막 단어 말이 좀 어려운데 가옥과 경제 결합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다른 집이 보이면 그건 가옥과 경제 결합도가 낮은 거고, 여러분이 대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로 여러분의 경지가 보여요. 농경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가옥과 경제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가옥과 경지 가까운 정도를 갖다 결합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집촌은 마을들이 모여있으니까 집들이 모여있으니까 대문을 열면 경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이 보이겠죠. 그럼 가옥과 경지 결합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고, 산촌은 나 혼자 떨어져 사니까 내 집 주변에 다 내 경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옥과 경지 결합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빨리 수업하느라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수업은 70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